네, 지금부터 연합학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김중헌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처음에 딥러닝의 기초와 페더럴 러닝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페더럴 러닝에서 많이 쓰는 구조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메디컬 플랫폼에서의 페더럴 러닝의 이슈와 그 다음에 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시스템에서의 페더럴 러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한 강화학습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모듈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 텐데요. 처음에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은 이 세 명의 이제 되게 유명하신 두 분은 캐나다에 계신 교수님이고 이제 페이스북에 계신 얀 르쿤 박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지금까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딥러닝 레볼루션을 부를 정도로 많은 이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SCM에서 큰 상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이때부터 이제 학문적으로 딥러닝에게 많은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19년 일인데요. 그 전에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나올 때부터 딥러닝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 이제 상업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컨트리뷰션이 있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다들 인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튜링 어워드라는 게 이제 저희 컴퓨터 쪽에서는 이제 노벨상 같은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딥러닝과 머신러닝과 그다음에 AI 이 세 가지를 많이 섞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AI가 제일 큰 범위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근데 AI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룰 베이스드 AI, 다른 건 데이터 베이스드 AI입니다. 자,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AI라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사고하는 사고력에 좀 더 집중을 뒀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사고의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대로 잘 따라가는가 그래서 판단을 하는 이런 식으로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그 자연어 처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추론하는 게 아니라 자연어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영어의 문법, 한국어의 문법이라는 그 언어의 문법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그 문법대로 주어진 문장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룰을 갖다 놓고 거기에 주어진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였다면 지금의 자연어 처리는 많은 양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함으로써 영어와 한국어 간의 뭐 그런 패턴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가는 게 최근에 나온 AI의 대세입니다. 룰 베이스드 AI였던 시대는 그래서 기호 논리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심볼릭 로직이라든지 그런 걸 컴퓨테이셔널 로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저 역시 학부 때에는 그렇게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모델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델의 데이터와 그 모델의 레이블을 넣음으로써 이 가운데에서 그 모델에 대한 특성을 알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었을 때 그 데이터의 레이블이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가져다 놓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것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이런 룰 베이스드 AI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분야가 되겠고요. 머신러닝은 뭐냐면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걸 다 표현합니다. 즉 뭐냐면 데이터와 레이블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학습하는 것. 얘는 데이터만 있고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강화학습은 뭐냐면 이거는 한 번의 의사결정을 끝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지금 판세에서 바둑돌을 두고 상대방이 또 바둑돌을 두면 나는 또 어떻게 둬야 되고 상대방이 두면 나는 또 어떻게 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의 액션이 옵티멀리티를 향해 가도록 하게 만드는 게 바로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I가 세 개가 나뉘는데요. 사실 딥러닝은 어디냐면 이제 이쪽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딥러닝은 우리가 망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고 레이블을 넣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이 있고요. 이쪽 관련된 인공신경망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쪽을 좀 더 심하게 가면 이제 인공신경망 ANN이 되는 건데 그럼 이쪽만이 그럼 딥러닝이냐 이게 딥러닝이냐 그건 아닙니다. 겐 같은 경우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일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강화학습 같은 경우도 그냥 강화학습을 푸는 게 아니라 인공신경망을 푸는 연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인공신경망 위주로 먼저 알아본다면 처음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을 정의합니다. 지금 5개의 벡터로 5개 사이즈를 가진 1차원 벡터로 사과, 바나나, 배, 체리 이 4개의 과일을 구별하는 인공신경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과는 1, 0, 0, 0, 바나나는 0, 1, 0, 0, 배는 0, 0, 1, 0, 체리는 0, 0, 0, 1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이름표 레이블을 넣어주고 여기다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 과일들의 특성을 혹은 과일들 모양을 5개 사이즈 1차원 벡터로 넣어주게 되겠죠. 그럼 그 중간에 만약에 이게 구별하기 힘든 거라면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히든 레이어로 부르는데 히든 레이어는 지금 4개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아줘야 될 것 같고 근데 만약 딱 봤더니 과일끼리 대충 봐도 구별이 잘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오버헤드를 껴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많은 우리가 디자인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엄청난 연산을 가져올 것 같으면 깊게 쌓고 그렇지 않으면 얕게 쌓고 노드도 조금씩 넣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모델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런 껍데기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기반의 AI는 껍데기를 만들어 온 다음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 밀어 넣음으로써 가운데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거로 귀결되기 때문에 일단 첫 단계는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 오는 거다. 모델을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트레이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수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사과 사진 1000만 장 넣으면서 사과 1000만 번 얘기해주고 바나나 사진 1000만 장 넣어주면서 바나나 1000만 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배 사진 1000만 장 넣으면서 배 1000만 번 얘기해주고 체리 사진 1000만 장 넣으면서 체리 1000만 번 얘기해주면 4000만 개의 데이터로 여기 파라미터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다 1차원 벡터입니다. 1차원 벡터를 쓴다는 건 딥러닝의 가장 큰 제약사항이 되겠지만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많은 각광을 받다가 중간에 한 80년대에는 아무도 이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요. 저 역시 2002년도에 인공지능을 학부에서 수업 들었을 때 인공신경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2010년에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이제 AI랑 딥러닝 수업 들었을 때도 사실 뭐 인공신경망에 대한 얘기는 이제 머신러닝 때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었죠. 그 정도로 이제 중간에는 많은 각광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히든레이어를 많이 못 썼던 시대였기도 하고 또 이때는 요 인풋 벡터 1차원밖에 못 된다는 이것도 엄청난 큰 제약이어서 최근 보면 딥러닝에서 2차원, 3차원 데이터를 이미지, 비디오 등등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이제 CNN이라는 아키텍처가 새로 나오면서 이제 가능해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고전적인 이런 딥러닝 구조는 대부분 이제 1차원의 벡터를 받는 거고요. 어쨌든 많은 양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이 다 됐어요. 그럼 요 파라미터 값을 다 구했죠. 그럼 뭐죠? 이제 이 앞에 어떤 과일이 딱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걸 벡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확률로 표현을 해요. 얘가 사과일 확률이 0.7이고 바나나일 확률이 0.1, 배일 확률이 0.1, 체리일 확률이 0.1이야. 그러면 확률 제일 높은 0.7 뽑아서 얘는 사과다라고 대답해 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퍼런스, 추론 단계가 되겠습니다. 추론 단계에 오면 트레이닝이 다 끝난 요 파라미터들 여기 있는 요 파라미터들은 W와 B라는 이 파라미터들은 이미 학습이 다 된 상수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도 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학습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페더럴 러닝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오버피팅이 되겠죠. 오버피팅에 대해서는 말이 많이 나오겠죠. 저 오버피팅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오버피팅은 뭐냐면 우리가 2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즉 3단계가 아니고 1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에서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학습하는 단계에 우리 사과 사진 1000만 장을 넣으면서 사과라고 1000만 번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과 사진이 1000만 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의 데이터만 너무 바이어스된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때는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예제는 뭐냐면 제가 만약 가구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가구사 사장은 가구를 만들겠죠. 근데 가구를 만들 때 만약에 자는 모습이 제일 편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자는 모습은 다른 사람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나만의 자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겠다 해서 만들면 가구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록 실험실에서는 잘했어요. 프로그램 소스 코드만 보면 김중원의 자는 모습을 정말 잘 에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정말 소스 코드는 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나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제 데이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능 90%, 김중원 잘 따라갔네, 코드 정확하네 라고 말하지겠지만 얘를 갖다 팔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자는 모습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 모델을 따라가는 것처럼 만들었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90%지만 실제로는 10%밖에 안 팔려요.
그럼 이상하죠? 왜 이렇게 안 팔리지 하면서 소스 코드를 들여다 보니까 소스 코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는 모습을 따라하기만 했던 건 뭐냐면 어느 정도는 코드가 당연히 잘 돌아가니까 제 자는 모습을 90%는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그래 그럼 좀 더 학습을 시켜볼까 하고 발가락도 만들고 손가락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든다면 95%까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렇게 모델이 점점점 예민해질수록 우리는 더 안 팔립니다. 그럼 얘는 밖에 나갔을 때 5%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실험실에서 성능이 좋았어요. 밖에 나니까 성능이 안 좋아. 그럼 일단 한 번은 오버피팅 의심하는데 실험실의 성능을 조금 더 높였더니 밖에 나갔더니 또 성능이 더 나아진다. 그럼 이때부터는 진짜 100% 오버피팅을 생각하시고 오버피팅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의료 플랫폼에서의 페더럴 러닝 하다 보면 기관별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기관별로 가진 데이터가 서로 공유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데이터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될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페더럴 러닝은 데이터를 샘플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CCTV 카메라로 뭔가 데이터를 모집한다고 한다면 데이터가 모자르면 한 번 더 나갔다 오면 되죠. 뭐 그쵸? 한 번 더 데이터 모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페더럴 러닝은 데이터의 임밸런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다른 면을 걱정합니다. 뭐냐면 드론을 다시 날렸기 때문에 에너지 컨섬션이라든지 이피션시라든지 통신 채널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는 거고 의료 플랫폼에서의 페더럴 러닝은 이 데이터 모자란데 환자를 내가 일부러 만들지 않는 이상 데이터를 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모자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데이터가 모자라면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데?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대답은 이 오버피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었고요. 이제 인공신경망이 가진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왜 인공신경망을 쓸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인풋 벡터가 들어왔어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녹색으로 표현한 건 아웃풋 벡터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죠. 자 딥러닝 연산을 하면 배우시겠지만 히든 레이어가 나오면 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요. 그럼 첫 번째 히든 레이어 결과가 되겠고요. 얘를 두 번째 히든 레이어로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액티베이션 씌워요. 그럼 두 번째 히든 레이어 연산이 되겠고요. 아웃풋 레이어를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 또 액티베이션 씌워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왼쪽에 보이는 인터폴레이션 과정과 똑같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을 보면 지금 점 3개가 있는데 점 3개를 모두 다 지나는 선을 구해라. 이게 바로 인터폴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부 최석 때 수업을 들으시면 인터폴레이션을 배우는데 점 3개가 있다면 만약에 점 2개가 있다면 점 2개를 지나는 직선은 존재한다. 다 알고 있죠? 점 3개가 있다면 점 3개를 지나는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파란색처럼 이렇게 개수는 몰라요 아직. 근데 2차 방정식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방정식 만들어 온 다음에 여기 점 좌표 1,10, 2,15, 3,40을 차례대로 넣어주면 이제 A0, A1, A2가 변수인 식이 3개가 나오겠죠. 변수 3개, 식 3개니까 연립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건 파란색이 다 변수예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히든레이어에서 학습을 해야 될 이렇게 파라미터들은 다 변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대문자 x와 대문자 y에다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저 변수를 찾아주라 이거예요. 이 파라미터를 찾는 게 뭐다? 딥러닝에서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치 해석의 인터폴레이션과 수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학 기반의 딥러닝을 논하는 논문들을 보면 혹은 교과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Functional Approximation이다. 우리는 어떤 함수를 찾고 싶어요. 어떤 함수? x와 y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함수인데 그 함수는 개수가 아직 몰라요. 개수가 뭐다?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입니다. 그 개수를 굉장히 잘 찾아주면 우리가 x와 y를 정확하게 매핑할 수 있는 함수가 생겨요. 딥러닝은 이러한 히든 레이어를 거의 20개에서 50개 사이로 쌓기 때문에 저런 과정을 20개, 50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 자체가 엄청나게 플렉서빌리티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는 A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긴 넌리니어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넌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넌리니어 함수도 계속 중첩해주고 그 다음 변수도 계속 다양성을 만들어주고 하니까 함수가 굉장히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함수인데 x와 y와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유연한 상태에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뉴럴넷으로 우리가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X라는 데가 미세먼지가 잔뜩 있는 사진을 1000만 장을 넣어줘요. Y는 똑같은 사진인데 미세먼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000만 장을 넣어서 저 파란색의 개수들을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세먼지가 가득한 사진 다 넣고 미세먼지가 없는 사진 넣고 그 다음에 1000만 장씩 넣어서 학습시켜서 우리가 요 파라미터들 찾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죠? 이 함수는 미세먼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들이 될 것이고,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새로운 미세먼지 낀 사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진에서 미세먼지가 없게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는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신경망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다양한 데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화학습 같은 경우도 이제 이세돌이 이제 뭘 하죠? 바둑을 두죠. 그러면 이 X에다가 뭘 넣냐면 바둑판을 넣어줘요. 지금 자, 이 판이라면 이세돌은 어떻게 액션 취했어? 그다음에 그 다음 상황에서는 이세돌은 어떻게 액션 취했어? 그 다음 상황에서는 이세돌은 어떻게 액션 취했어? 이걸 다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이세돌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대국을 다 집어넣어준다면 이 X에 해당한 스테이트를 집어넣고 어떤 상태에 Y에 해당한 액션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스테이지 들어왔어요. 완전 새로운 바둑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펑셔널 어프로시메이션에 의해서 W와 B 값은 이세돌처럼 바둑을 두는 애들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스테이지 주어진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가 연산이 되면 그건 어프로시메이션이 된 이세돌의 액션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바로 알파고에서 쓰는 강화학습, 이 강화학습입니다. 스테이트에서 각각의 스테이트마다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을 인공신경만으로 푸는 건 바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만약 이세돌보다 더 잘 되고 싶다면 어떨까? 알파고 그렇죠. 이세돌보다 더 잘 돼야죠. 그럼 뭐냐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몬테카를로 트리서치라는 트리서치를 붙여서 우리가 탐색하지 않은 공간을 한 번 더 탐색함으로써 좀 더 나은 솔루션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알파고는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을 풀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을 썼고, 바둑판은 2차원이니까 그리고 또 데이터 자체가 다차원으로 들어오니까 CNN이라는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했고, 컨셉은 비슷하지만 그런데 그 위에 구한 솔루션에서 우리가 몬테칼로 트리서치를 얻어서 더 나은 솔루션 스페이스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면 얼추 맞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이 뭐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고 재밌는 얘기도 많지만 우리가 이제 딥러닝 시간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근데 딥러닝이 요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느냐면, 첫 번째, 이 밑에 있는 두 개는 딥러닝 내부적인 임프루먼트고요. 위에 있는 두 개는 딥러닝 외적인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확인하자면, 옛날에 인공신경망이 있긴 있었어도 인터넷 같은 게 나온 지가 거의 1999년, 200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데이터 많지 않으면 인공신경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학습시킬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많은 각광을 받지 못했었다.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 컴퓨팅이 이제 GPU입니다.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훌륭해짐으로써 이제 고속의 연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밑에 CNN이 나오면서부터 우리 다차원 입력이 가능하다. 오른쪽은 뭐죠? 액티베이션 함수를 바꿈으로써 우리가 히든레이어를 많이 쌓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딥러닝이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CNN 다차원 입력 가능하고요. 리커런트 뉴럴 넷으로 타임 시리즈 인포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인공신경망을 시간을 기반으로 쫙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겐 같은 게 있습니다. 겐은 뒤에 나오면 또 나오니까 여기서 생략하지만 겐은 왜 필요하냐면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 생성할 때 필요합니다. 의대에서도 저도 지난번에 그 MBRC 그 서울대 MBRC 때 어떤 학생들이 발표한 걸 들었었는데, 겐 기반으로 이제 의료 데이터를 다시 생성해내는 걸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걸 다시 학습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면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겐이라는 구조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료용 데이터는 그냥 간단한 경량화된 겐을 쓰는 게 아니라 빅겐이라고 해서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긴 합니다. 페더럴 러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병원 같은 다기관이 있을 때, ABC라는 기관이 있을 때 ABC 기관 사이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다면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A에는 거의 환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BC에만 환자가 몰렸어요. 그럼 A는 자기 자신이 학습을 시켰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대 예제처럼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그럼 성능이 떨어지겠죠. 성능이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로컬 모델에서 학습한 파라미터를 모아서 최종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종 모델에 이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다기관 방문 환자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만 데이터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병원의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들을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혹은 컬래버레이티브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있는데, 이건 셀렉티브 파라미터 쉐어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이 논문 이것은 이제 Privacy Preserving Deep Learning이라는 ACM CCS의 2015년 실린 논문에서 기반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뉴럴넷이 있다면 각각 학습을 시킨 후에 걔네들의 파라미터를 여기서 절반 디스조인트하게 가져오면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얘기지만 의료에서는 약간 불가능한 얘기인 게 이쪽 이쪽 모델이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OPT나 모델이라면 저렇게 섞었을 경우에 성능이 확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병원처럼 다 떨어져 있는 환경에서는 이런 파라미터를 취합할 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걸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 파라미터 취합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자주 선호되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했던 논문으로서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문제가 쉽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핸드폰들이 각각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데이터가 없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샘플링에서 더 뽑아오면 됩니다. 만약 김중원이 움직이는 만약 센싱 데이터, 나의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센싱 데이터가 있는데 그 센싱 데이터가 모자라면 다음에 김중원이 또 돌아다닐 때 데이터 더 모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 데이터가 모자라다. 드론에 있는 카메라 감시 데이터가 모자라다. 그러면 한 번 더 동작시키면 됩니다. 데이터 모자라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각각 학습시켜서 올려주면 얘네들은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해서 평균을 내버립니다. 평균을 내는 게 과연 정확한가? 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본 가정은 뭐냐면 데이터는 OPT 나지 않았고 샘플링할 수 있으니까 적합하게 OPT 나지 않으면 이터레이션만 충분히 돌아주면 학습 모델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그들 간에 추론을 하려면 어차피 평균 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게 가장 기본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밑에 보시는 이 텍스트북이 굉장히 좋은 텍스트북이라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핀란드에 있는 그 울루 대학의 메디베니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 PDF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60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페더럴 러닝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건 이미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모아오고 걔네들을 취합을 해서 그다음 모델을 이렇게 분배한다. 글로벌리 뭐 이런 거고요. 모델을 학습할 때 한 번 원타임으로 모아오는 방법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모델을 컨버즈하게 파라미터를 컨버즈하게 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표로 정리를 합니다. 이거 왼쪽으로 나눠서 이 왼쪽은 그냥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되겠고 오른쪽이 이제 페더럴 러닝이 되겠는데 페더럴 러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음엔 뭐냐면 크로스 사일로 페더럴 러닝이라 해서 중간에 핸드폰들이 분산되어 있는 노드들이 다기관들이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그냥 데이터만 줄 뿐이고 컴퓨팅 디바이스가 하나씩 있어요. 즉 이게 바로 크로스 디바이스 페더럴 러닝, 이게 바로 다기관 병원에서의 페더럴 러닝입니다. 즉 이렇게 병원들이 각각 학습을 해서 올려준다, 요걸 말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맨 밑에 데이터를 올려주는 애들이 따로 있고 그 위에 기지국처럼 큰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있어 얘네들이 페더럴 러닝을 수행하고 결과를 마지막으로 올려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로 데이터죠. 보안성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호모모피픽 인크립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보안성 유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타입의 아키텍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메디컬 플랫폼과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메디컬 플랫폼은 왜 문제되느냐? 환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문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페더럴 러닝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 왜 페더럴 러닝이 필요하냐? 얘는 통신 오버헤드와 안정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페더럴 러닝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주안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같은 연구를 하지만 연구의 포인트가 다른 거죠. 예. 이거는 제가 최근에 저희 연구실 학생들 2명과 그다음 저와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디킨 대학의 박지용 교수와 그다음에 핀란드 울루 대학의 메디베니스와 연세대학교의 김성림 교수님, 이렇게 지금 6명이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페더럴 러닝을 하기 위해서 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경우 로 데이터 디바이스 터미널에서 중간 노드로 로 데이터를 보내면 중간 노드가 이제 로컬 트레이닝을 수행하고 마지막 글로벌 베리어블을 제일 위로 올려보내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터미널이 이제 데이터를 올려보낼 때 어떻게 우리가 암호화해서 보낼 것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A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요 표시가 우리가 XOR이라는 연산이라고 합시다. XOR이라는 연산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B라는 것과 XOR을 해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러면 B라는 것과 XOR 연산이 됐기 때문에 A라는 데이터 보이지 않겠죠.
근데 끝에서 받는 애는 뭘 하냐면 A, X와 B를 받았잖아요. 그다음 또 다시 또 X와 B를 해요. 요 받은 거에다가 B를 X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다시 A를 원본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얘도 X화로 B를 하고 얘도 X화로 B만 하면 얘는 A를 보냈고 얘는 A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하는 건 그냥 X화라는 연산을 B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B값을 서로 알아야 되는데 B값을 서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B값을 알고 있으면 그걸 또 쉽게 깰 수 있잖아요. 뭘 하냐면 B값의 프라임, B값의 2 프라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0이라는 손글씨 엠리스트 이미지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가 몇천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뽑은 걸로 엑소화하고 얘는 그거가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유사한 손글씨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엑소화를 해주면 복원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양쪽에서 엑소화만 잘해주면 데이터 샘플링은 B값은 자기들이 내부에서 찾아서 써도 이렇게 우리가 A를 원본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이클릭 파라미터 딜리버리라고 해서 여기 A라는 병원, B라는 병원, C라는 병원이 있을 때 셋 다 똑같은 모델 만들어 놓고 지금 파라미터를 여기서부터 A부터 시작해서 일정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100번 학습을 시켜 넘기고 릴레이 하듯이 100번 또 학습시켜 넘기고 학습시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이클릭 파라미터 쉐어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300개 모아놓고 한 거랑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습을 한 다음에 넘겨주고 다음 배치에 100개, 다음 배치에 100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알고리즘일 수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기간별로 A, B, C가 다 거리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학습할 때 시간이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100이 아니라 여기 100개가 있고 1개가 있다, 1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들 간의 저 비례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학습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이건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면을 다 고려해서 설계하기가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뭐 그런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논문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뭐냐 스플릿 러닝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3개의 병원이 있다, 3개의 기관이 있다. 그러면 원래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겼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까지. 자, 인풋 레이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 그다음 아웃풋 레이어가 있으면 얘네들 말발굽처럼 휩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에 만약 서버가 있다라고 한다면 뉴럴넷을 이렇게 만들어요. 얘도 이렇게 만들고 말발굽처럼.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을 자꾸 딱 휘는 거예요. 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만 본다? 얘네들은 인풋, 아웃풋, 인풋의 첫 번째 레이어, 인풋의 첫 번째 레이어, 아웃풋, 인풋의 첫 번째 레이어, 아웃풋 이렇게 보면 얘네들만 빨간색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간은 지금 파란색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병원은 인터페이스만 봐요. 인풋과 레이블만 보고 근데 인풋을 넣으면 그건 그대로 로 데이터가 나가는 거니까 그냥 나가게 하면 안 되고 히든 레이어 첫 번째를 통과시켜서 일종의 인코딩을 시킨 다음에 보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인코딩 데이터를 가지고 쫙 모으는데 저 가운데 파란색은 각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게 분산해서 연산을 하지만 그 첫 번째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만큼의 성능의 열화만 우리가 괜찮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문제가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뒤에 아웃풋 레이어에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백 프로파게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백 프로파게이션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삥삥 돌면서 계속 연산의 지연이 생깁니다. 왜냐?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으니까. 저 파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사각형 사이에서는 네트워크 딜레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에 쓰는 구조인데요. 새로운 구조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페더럴 러닝이 되겠습니다. 즉 어떻게 한 것이냐? 우리가 각각의 로컬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먼저 끝내고 학습을 끝낸 다음에 그 결과를 제일 위에 클라우드가 학습을 다 끝내면 그 클라우드 그걸 다 모아서 취합하는 구조이고요. 그 바로 왼쪽은 뭐냐면 얘는 그냥 페더럴 러닝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다 올리면 얘가 그냥 다 모아서 학습하겠다는 거고요. 제일 왼쪽은 뭐냐면 요새 엣지 컴퓨팅 기반의 학습인데 데이터를 여기까지 그냥 올려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성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엑소화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뭐 호모모피 인크립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호화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그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로우 레벨로만 학습을 하고 마지막 끝단의 하이 레벨은 위에서 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즉 학습을 끝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위로 올리는 거죠. 이런 식의 기법이 요즘에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나오는 건 뭐냐면 페더레이티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방법인데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개수별로 쪼개지 말자는 겁니다. 개수별로 쪼개지 말고 3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로컬 디바이스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노드 3개가 300개는 다 가졌어요. 다 300개씩.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성분이 달라요. 뭐냐면 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다? RGB, 컬러 정보 가지고 있다. 얘는 뎁스 정보 가지고 있다. 얘는 시멘틱, 의미 정보 가지고 있다. 즉 300개를 다 가지고 있지만 얘는 컬러만 가지고 있고 얘는 깊이 정보만 가지고 있고 얘는 뭐 의미 정보만 가지고 있고 이게 나눠주면 각각 학습시켜버리면 그 어느 세계도 전체 정보를 보지 못했으니까 보안성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오브젝티브에 맞게 학습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 취합할 때에도 얘네들 섞을 필요 없잖아요. 컬러를 보고 싶으면 이걸 보면 되고 깊이를 보고 싶으면 이거 보면 되고 의미를 보고 싶으면 이걸 봐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취합을 할 때도 성능의 여러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건 주로 자율주행 기반의 연구에서 최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요걸로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이것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도 있으니까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은 뭐냐면 메디컬 디바이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데이터 자체, 데이터 모자라다든지 한쪽의 기관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다든지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 데이터 에이징이라 해서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면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다음 레이턴시, 병원끼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결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트워크 레이턴시도 고려해 줘야 되고요. 근데 네트워크 문제는 뭐냐면 얘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시스템의 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얼마나 시스템 밴드위스를 잡아먹고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학습할 것인가, 뭐 이런 종류의 문제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페더럴 러닝이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챌린징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녹색은 100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쪽 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10개밖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얘 두 개 분명히 오버피팅 날 것이고 다 취합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성능이 전체 성능 떨어집니다. 차라리 얘 모델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아요. 이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뭐랄까 밸런스되어 있지 않는 분포가 나오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그 병원에 안 간다 해서 막 강제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기관 방문 환자, 즉 제가 이쪽 병원도 가고 이쪽 병원도 가고 이쪽 병원도 가고 계속 다니고 있으면 데이터가 중복해서 쌓이니까 나중에 취합했을 때 학습의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내가 1월 달에 병원 여기를 다녔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가더라도 날짜 이미 6개월이 지났으면 어떤 병 같은 경우는 진행이 많이 됐을 것이고 어떤 병 같은 경우는 진행이 거의 안 됐을 것이고 병마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얘네들을 과연 중복 데이터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통신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의료에서의 그 페더럴 러닝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환자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서 추론을 해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만들자는 게 이제 겐입니다. 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겐이기 때문에 겐이 활용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 겐 같은 경우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겐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때 기존에 있던 정보와 유사한 통계 분포를 가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다면 그 데이터와 상당히 유사하게 학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샘플링을 하기에는 좀 힘든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의로는 많이 없는데 한번 꼼꼼하게 한 번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겐 설명할 때 맨날 위조집회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에 논문이 아이언 고펠러가 썼던 논문이 위조집회 예제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떤 도둑이 있다고 할 때 그 도둑이 위조집회를 만듭니다. 그럼 경찰은 진짜 집회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너 이게 위조집회인지 아닌지 잘 판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둑은 만들래니까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고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제 도식화가 될 수 있는데요. 제너레이터, 즉 도둑이라는 애는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교해서 0과 1로 바이너리 디시전을 내립니다. 위조집회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하니까 바이너리 디시전이죠. 그래서 경찰의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은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진 분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슈퍼바이즈 러닝의 범죄에 속하고요. 근데 도둑이라는 애는 보시면 알겠지만 인풋이 없어요. 그렇죠? 인풋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까지 설명하신 분 많이 못 봤지만 이 도둑이라는 애는 인풋이 없기 때문에 얘는 뉴럴넷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억지로 뉴럴넷을 만들기 위해서 인풋은 그냥 노이즈로 그냥 랜덤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도둑은 실제로 지폐를 본 적이 있나요? 인풋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지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내가 끄적끄적끄적 만들다가 그럼 경찰 계속 잡혀요. 처음엔 허접하니까. 어느 순간 수준이 되면 경찰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경찰은 어떻게 되죠? 내 분류 성능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도둑을 잘 잡기 위해. 그럼 도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잡히기에 더 성능을 높여요. 그럼 도둑의 성능이 높아졌어. 그럼 경찰은 또 자기 성능을 또 높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성능을 점점점 높여가는 게 바로 걔네 기본적인 원칙이고,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 경찰을 싹 없애버리면 드디어 이 제너레이터는 처음엔 아무도 몰랐지만, 심지어 실제 지표 어떻게 생긴지 본 적도 없지만 지표와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뉴럴넷이 된다라는 게 걔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우리가 가짜 데이터, 위조 지폐, 혹은 우리가 데이터의 모자름에 의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그렇죠. 의료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이 데이터예요. 얘가 바로 우리가 생성하는 데이터인데, 저는 여기서 주황색이 이제 제너레이터 표현하니까 이제 주황색 바탕으로 한 거는 페이크 데이터 혹은 우리가 생성해낸 데이터를 말하고요. 컬러로 말하는 건 실제 데이터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가짜 데이터가 나왔어요. 우리가 만든 페이크 샘플이에요. 이 샘플을 지금 여기서 보면 2차원이긴 하지만 2차원이 바닥에 깔리고, 뭐 요 이미지에서 뭐 x좌표, y좌표 그러면 여기 x좌표, y좌표를 하고 이 픽셀들 간의 이 분포들을 쭉 이렇게 3차원으로 그리면 이 분포가 실제 리얼 데이터의 분포와 유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의 모델 데이터가 실제 파란색 데이터보다 유사한 통계 분포를 가지도록 우리는 수렴해 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거기가 동일한 뭔가 생성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겐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페이크 샘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겐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트레이닝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했던 의료 데이터랑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경우도 있어요. 다양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게 겐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트레이닝으로 겐의 결과를 쓰겠다면 이런 부분은 좀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언 굿펠로우 같은 경우는 이거 겐이라는 거 만들었던 아이언 굿펠로우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이렇게 썼는데요. 자, 경찰이 해야 될 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해야 될 일 뭐냐? 진짜 데이터가 경찰을 D라는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럴 넷은 함수의 어프록시메이션이다.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따라서 D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D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실제 데이터 X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넌 진짜야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가짜 데이터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G라는 가짜 데이터 함수가 랜덤 값 Z를 가지고 만든 게 요거예요. 얘는 그 G of Z입니다. 그래서 D라는 경찰 함수에다가 G of Z를 집어넣으면 너는 가짜야 하고 0이라고 나와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경찰이라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면 맥시마이즈 시켜라. 뭘? 이 뒤에 있는 것들을. 근데 로그 함수니까 요게 1과 0 중에서 1이 돼야 돼요. 로그는 단조 증가 함수니까 0보다 1이 크죠? 우리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데 뒤에는 어떻게 되냐? 얘는 1 빼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과 1 중에서 0이 될수록 좋아요. 그래야 얘가 1 빼기 0이 되니까 1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죠. 즉 dx일 때는 1이 되고 dgz일 때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도둑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도둑의 입장은 난 실제 데이터 본 적 없어. 이건 의미 없습니다. 도둑의 목표는 뭐죠? 나는 G는 나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를 경찰을 속이는 거야. 이거 보고 경찰이 어이 진짠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목표예요. 즉 도둑은 노이즈를 받아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에 경찰 안에 들어갔을 때 경찰이 진짜야 라고 잘못 대답하게 만드는 게 도둑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거를 G라는 도둑은 뒤에 거를 미니마이즈 한다 라고 한다면 요거는 X입니다. 진짜 데이터 본 적 없으니까. 뒤에 거만 본다면 이게 작아져야 되니까 요거는 1이 돼야 되죠. 그래야 1 빼기는 0이니까 로그 0은 로그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기 생각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 식 하나로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 마이너스 붙은 거를 미니마이즈 하느니 마이너스를 요거 없애버리고 그냥 요거에다가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좀 더 수렴 속도가 빠르다는 뭐 통계학적인 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밑에 거 식을 쓰면 된다. 즉 경찰은 이 식을 가지고 계속 연산하면 되고, 도둑은 이 식을 가지고 계속 연산함으로써 서로 성능을 높이고, 나중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없애면 제너레이터는 내가 원하는 통계적인 패턴을 가지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게 좋은 면도 되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굉장히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다양한 샘플 확보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해줘야 되고요.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느냐? 통신 네트워크는 아까 말했듯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을 써요. 통신 네트워크는 시간마다 계속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기지국에서는 어떤 핸드폰한테 데이터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계속 계산하고 있고, 핸드폰들이 과연 기지국한테 데이터를 쏠 때 어느 정도 파워를 얼로케이션해서 그렇게 송수신을 해야 될지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시스템이고, 비디오 스트리밍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딱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강화학습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스테이트를 집어넣고, 우리 이세돌 바둑을 설명했죠. 여기에 액션을 집어넣으면서 쭉 많이 학습해서 우리 저기 파란색 파라미터들의 값들을 우리가 찾았다면, 이 값들을 우리가 찾았다면 나중에 새로운 상황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러닝. 주로 이제 자율주행에서 많이 논합니다. 예. 이미테이션 러닝 이런 데도 많이 페더럴 러닝이 사용되고요. 실제 이미테이션 러닝은 이런 게임 같은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프로게이머들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데이터를 다 줘요. 프로게이머들이 어떤 판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더라, 어떤 판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하더라, 그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싹 뉴럴넷을 학습시키면 새로운 상황이 들어왔을 때 그 프로게이머들이 한 것처럼 똑같은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이미테이션 러닝의 목표는 정책을 학습시키는데, 강화학습을 학습시키는데 미믹, 따라하는 거예요. 뭘 따라해요? 전문가의 데몬스트레이션. 전문가가 시연을 보여주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게 뭐냐면, 강화학습은 항상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액션을 취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리워드 필요 없이 스테이크와 액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리워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미루 찾기 할 땐 대충 리워드 1, 0 뭐 이렇게 세팅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현실 세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쓴다면 그 리워드 세팅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저렇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그 결과만 보고 뉴럴넷을 넣어서 학습해주는 게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 리워드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강화학습은 리워드를 보고 거기에 리워드를 최대하기 위한 액션을 찾아주는 거였다면, 그 스탠퍼드 대학교 앤드류 교수님의 박사기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을 보고 만약 김중원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다, 그럼 김중원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상황을 가고, 그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서 또 다른 상황을 가고, 이거를 쫙 관찰하고 있다가 그걸 통해서 역추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마음속에 어떤 리워드가 있길래 저렇게 행동했을까, 역추적하는 게 옛날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임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 미니맵과 스크린샷만 보고, 그 다음에 그 게이머가 했던 액션들, 뭐 누구를 셀렉션해서 누구를 드래그하고, 그걸 보고 데이터를 왕창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팔러스를, 요 셋탑 붙으면 뉴럴넷을 의미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해요. 학습을 다 끝난 다음에 그럼 새로운 스테이지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도 김중원 차를 타고 한 5년을 탔어요. 그러면 많은 데이터가 모였을 겁니다. 즉 뭐냐면, 전방 카메라에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고,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에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김중원을 운전할 때 좌회전으로 몇 도,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다더라는 그런 액션을 다 취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학습을 다 한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스테이지 들어왔어요. 전방 카메라에서 이미지가 이게 들어오고,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가 이랬으면 예전에 김중원이 했던 액션을 판단컨대 지금 이 김중원이 여기 있다면 뭐 좌회전으로 몇 도, 브레이크를 얼마 밟을 것이라고 추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센서 정보들, 즉 뭐냐면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 데이터 다 받은 다음에 내가 휠을 몇 도로 꺾을 것인지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지고 다 학습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스테이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액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게 바로 자율주행이 되겠죠. 스마트폰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테이션 러닝 보면 알겠지만, 학교 앞에 게임방 같은 데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액션들이 다 너무 다양해서 이미 정규분포로 수령합니다. 학습할 필요도 없이 정규분포상에서 랜덤으로 액션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언제 쓴 거냐면,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 때 특별한 행동할 때 그 행동을 우리가 뉴럴넷을 학습하고 싶다는 겁니다. 특별한 행동 없이 학교 앞에 게임방처럼 너도나도 다 쓰는 그런 액션이라면, 그러면 이런 학습할 필요 없이 정규분포를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나만이 쓰는 특별한 디바이스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핸드폰이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내 핸드폰에 패스워드를 알았다, 딱 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김중환의 핸드폰이면 김중환이 어떤 앱을 주로 쓰고, 각각의 앱을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되고, 앱을 쓸 때 체류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어떤 새로운 유저가 내 비밀번호를 깨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액션이 나의 액션과 너무 틀리다, 그럼 다시 재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앱들을 스테이트를 받아서 유저 패턴을 우리가 액션을 취한 다음에 학습을 다시 시키면, 새로운 유저가 들어왔을 때 그 유저가 김중환인지 아닌지 알아맞힐 수 있게 만드는 로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영철 교수님과 같이 했던 연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 마취약 투약에 대한 연구인데 환자의 심박수와 혈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레미펜타닐과 프로포폴을 투약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의사들이 했던 연구 그 투약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 의사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새로운 상황에서도 맞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강화학습 문제가 네트워크에 많은데요. 그럼 네트워크에서는 어떠한 페더럴 러닝 구조를 얘기하는가 한다면 처음에는 페더레이트 에버리징이에요. 뭐냐면 이 각각의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은 K개 각각의 로컬 모델이 있을 거고 얘네들을 다 취합을 해서 받은 다음에 평균을 내버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됩니다. 왜냐? 얘네들은 데이터 충분하니까 로컬 모델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만 데이터를 올릴 때 막 간섭이 일어나서 못 올리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블락을 나눠 써서 충돌이 안 나게 간섭을 서로서로 안 익히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니까 너무 불안하다. 너무 심플한 거 아니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웨이티드 썸입니다. 그냥 W로 서메이션 한 게 아니라 앞에 가중치를 붙였어요. D가 뭔데? 알아봤더니 데이터셋이에요. 로컬 데이터셋. 즉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어. 그럼 나의 가중치는 100만 배의 가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시켰어. 그럼 나는 내 가중치 곱하기 1을 해요. 그럼 얘네들 더한 다음에 웨이티드 썸에서 나눠버리면 그 100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애가 100만 배의 가치를 가지겠죠. 가중치가 붙으니까. 즉 뭐냐면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OPT 나서 그렇게 좀 약간 전체 성능 열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은 가중치를 낮게 해서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괜찮죠 이것도. 근데 여기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데이터 하나 가지고 학습시킨 애가 데이터 100개 가지고 학습시키는 것보다 정확하게 100분의 1만큼 성능이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그쵸? 성능이 10분의 1만큼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만큼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걸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들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 100개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100개로 해도 충분하면 100개로 하든 1000개로 하든 똑같을 텐데 그게 과연 그럼 1000개로 하는 과연 100배 100개 한 것보다 10배만큼의 가중치를 줘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어텐션 모델이라고 해서 얘 자동으로 가중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자이언츠 같은 데 보면 RNN 셀 위에다가 어텐션 그 노드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뭐 자이언츠 할 때 보면은 뭐 우리가 키워드를 뽑는다 보면 명사, 동사 이런 데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데 그 단어들이 있는 부분에다가는 자동으로 가중치가 높아지게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페더럴 러닝 응용을 하면 로컬 모델 위에다가 이런 웨이트 노드를 달아줘요. 그럼 얘네들 자동으로 만약에 어떤 로컬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그쪽 학습 결과가 더 중요하면 그쪽 자동으로 웨이팅이 부여할 수 있게 코스트 함수를 미니마이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텐션 모델 기반의 페더레이트 에버리징도 작년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IJCN이라고 부르는 컨퍼런스 논문이 나왔고요. 이거는 근데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몰랐던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즉 자연어 처리 쪽 논문이었어가지고 통신이나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이 논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페더럴 러닝에서 성능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올해 가장 유명하게 이제 하자돼야 될 알고리즘들은 이제 원샷 러닝, 뭐 어텐션 모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머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더럴 러닝을 네트워크 관점에서 할 때는 또 뭐가 있냐면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각각의 엣지 노드들이 학습을 하고 취합을 할 때 나는 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을 업로드 해주면 얘는 다운로드를 글로벌로 다운로드를 해주는데 그 과정 중에 쓰는 게 리플레이 버퍼, 타겟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듭니다. 이게 다 심층 강화 학습에서 쓰는 알고리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파라미터를 한 번만 학습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강화 학습하듯이 계속 컨버전스를 시키면서 학습에 그 어떠한 수렴하게 파라미터들이 어떠한 특정 값을 수렴하게 만들므로써 점점 튜닝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제 DQN 기반, 딥큐 네트워크라고 해서 큐 러닝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심플하고도 파워풀한 알고리즘인데 그걸 딥 네트워크를 사용했다 해서 딥큐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QN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타겟 네트워크와 리플레이 버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컨버즈하게 만드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페더럴 러닝에 있어서 강화학습을 사용한 예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맨 왼쪽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데이터 다 모아놓고 학습하는 거예요. 페더럴 러닝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인데 얘네들이 가장 성능이 좋을 거예요.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학습하니까. 하지만 데이터를 다 모은다? 이런 가정은 너무 큰 가정이죠. 의과대학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가정이죠.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분산해서 딥러닝 해야 되는데 사실 분산해서 한다면 좋긴 하지만 성능 열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페더럴 러닝은 분산해서 학습한 거 가지고 글로벌 모델을 우리가 추론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분산 딥러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올해 어떤 알고리즘이 제일 유행할 것인가 하면 원샷 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원샷 러닝 아니면 액티브 러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데이터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얻겠다라면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의과대학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만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고요.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 그리고 원샷 러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지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페더럴 러닝에서도 쓸 수 있는 면이 있는지를 꾸준히 살펴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제 의대 쪽에서도 이미지 관련된 연구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액티브 러닝을 그대로 갖다 써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지의 사이즈와 정확도에 따른 튜닝은 필요하겠죠. 플러스 알파로 또 어텐션 모델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가중치를 줘서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한다 누구를 더 낮게 평가한다 이렇게 할 때 그게 한 번 고정되고 끝난 게 아니라 어텐션 모델을 쓰면 계속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하면서 동쪽으로 웨이트 값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2020년에 가장 유행할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얘기하는데 통신이나 네트워크나 분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페더럴 러닝 얘기하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액티브 러닝, 원샷 러닝, 뭐 어텐션 모델 이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가시고 보시면 좋고 그다음 페더럴 러닝 관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